첫 번째 연사로는 우리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김휘영 박사님, 카이스트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배철러스 디그리 받으셨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의대에서 박사 받으셨고요. 그 인터디스플리너리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여러 군데 계시다가 지금은 연세대학교 Department of Biomedical Systems Informatics, 거기에 지금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로 계십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톡을 화면 쉐어해 주시면은. 네. 네, 쉐어해 드렸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먼저 오버뷰를 먼저 김영 박사님께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연사로는 우리 저스틴 박, 지금 달라스로 옮기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박천주 박사님께서 이제 김영 박사님 먼저 인트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박천주 박사님이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이제 해주실 텐데, 박천주 박사님, 저스틴 박 박사님은 지금 달라스의 어시스턴트 프로페서, 그다음에 디렉터 오브 어댑티브 테라피 쪽 디렉터로 계시고요. 한양대학에서 원자력공학과 학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는 UCSD에서 박사를 하신 거죠. 네, 하시고, 레지던트로 플로리다에 계시다가 와시오에 계시다가 지금 달라스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 쪽으로 통해주시고, 정말 두 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두 분이 연사로 오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영광을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은 먼저 김영 박사님부터 도구를 시작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뮤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소개받은 김희영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제 AI 메디슨에 대한 오버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잘 해주셔서 네, 더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제가 이제 그 앞에 영상의학과로 적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의생동 시스템 정보학교실이라고 하는 연대 내 이제 기초학교실인데, 이제 그 저희 데이터 인포메틱스를 하는 디파트먼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제 제가 적을 옮겨서 교수직으로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양한 학회들이 또 이제 국내에 만들어져서 그 학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 강의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현재 의료인공지능 현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아가야 될 미래, 그리고 또 앞으로 관련한 이제 연구 방향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을 텐데요. 그 한계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퍼는 워낙에 이제 이 관련한 톡을 많이 들으셨으면은 다 항상 이제 제시하는 페이퍼입니다. 2016년에 이제 자마에 나왔던 페이퍼인데요. 이제 딥러닝으로 이제 그 눈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안저 영상을 찍어서 이제 다이아베틱 레티노파시를 진단한 연구고요. 그 당시 이 연구 결과는 딱 이 한 장으로만 딱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실선이 이제 모델의 ROC 커브고, 그 다음에 이 색깔 있는 점들이 이제 개별 안과 전문의들의 제 진단능입니다. 보시면은 몇몇 안과 전문의들보다 아웃퍼폼하거나 비슷하다. 이 결과 하나로 자마라는 저널에 실었습니다. 그것도 퍼스터스가 구글 엔지니어입니다. PhD고요. 그 다음에 세컨은 이제 MD PhD인데 릴리팽은 역시 구글 소속입니다. 그래서 구글 저자들이 이제 자마라는 굉장히 의학 저널에 이렇게 페이퍼를 실었는데요. 이때 이제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죠. 교수님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인공지능이 뭐 의사를 이긴다, 뭐 이런 얘기도 뭐 하기 시작했었고요. 굉장히 이런 의학자들이 전문적으로 봐야 되는 의학 영상 분석도 딥러닝, 인공지능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아마 그 인공지능이 그래도 크게 좀 층위가 나눠져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스트롱 AI, 강인공지능과 약인공지능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강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사실 그 사람이 정말 생각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이제 모방하자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 자체를 우리가 연구하고 그거에 시작해서 이제 브레인 인스파이어드 대 AI를 만드는 게 스트롱 AI의 목적이고요. 이게야말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터미네이터, 정말 스스로 사고하고 감정도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게 목적이 되고요. 그 윅 AI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단지 보여지는 아웃풋, 행동 자체가 그냥 사람과 같으면 끝,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AI를 목표로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범위를 좁혀서 이제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이제 위까지를 이제 포함해서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이제 이 밑에 이 목적에 한정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이제 그 예시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인류도 처음에 이제 하늘을 날기 위해서 이제 새처럼 나는 거를 만들었죠.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그 결과는 그 아시다시피 이제 실패를 했었고 결국 우리가 이런 드론이나 비행기 같이 새처럼 날지 않지만 그죠? 새처럼 날지 않지만 어쨌든 하늘을 나는 아웃풋은 하늘을 나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 심지어 새보다 더 잘 납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람처럼 생각할 것까지 필요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 공학적 목적으로서는 어쨌든 결과가 사람이 생각해서 행동한 것처럼 아웃풋을 잘 뱉어주면 되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이제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방법론을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 디벨롭 해온 게 머신러닝이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아서 각광을 받는 것이 딥러닝입니다. 네, 이런 개념을 아마 이해하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머신러닝의 목적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관점에서 어쨌든 우리가 어떤 명시적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떤 룰을 주지 않는 거죠. 이렇게 흩뿌려진 데이터 사이에서 어떤 디시전 커브를 그리는 거를 이걸 사람이 이제 명시를 하지 않고 어, 컴퓨터 스스로가 이 데이터에 대한 패턴만 보고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 데이터에 대한 분류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를 학습하는 거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그 흔히 예전에 인공지능으로 얘기했던 날리지 베이스드 엑스퍼트 시스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팸 필터 분류, 스팸 메일 분류하는 프로그램만 봐도 기존에는 어떤 룰에 기반을 했었죠. 뭐 그러니까 스팸 메일이면은 뭐 메일에 어떠어떠한 문구, 뭐 광고라든지 뭐 싸게 팝니다. 뭐 이런 문구가 있으면 스팸으로 넣어라. 이런 이제 룰을 사람이 디파인해서 넣었다고 하면 이제 머신러닝적인 기법으로는 그 어떠한 문구가 들어가면은 이거를 스팸으로 분류해야 될지를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해서 분류를 해준다는 게 이제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실 또 머신러닝하고 스태티스틱스가 뭐가 다르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 옆에 이제 어, 유명한 또 이제 우스갯소리처럼 이제 돌아다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스태티스틱스가 하나 있고 벽에 금강고가 하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가 액자 이쁜 거 붙여놓고 머신러닝 AI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와 관심을 가지고 아 대단한데 멋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건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은 프리딕션 퍼포먼스에 치중을 한 겁니다. 스태티스틱스는 우리가 지금 현재 손에 들고 있는 데이터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검증하는 것, 그 모델이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잘 들어맞는 모델이냐 이거를 검증하는 것으로 간다면 머신러닝은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데이터만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언신 데이터, 우리가 안 본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딕션을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요. 그런 퍼포먼스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학습을 하는 게 머신러닝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뭐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뭐 리스폰스먼트 러닝 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결은 다 같습니다. 어쨌든 안 본 데이터에 대해서 작동을 잘 하기 위해 하는 건데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정답을 주고 학습을 시키는 거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정답 없이 그 데이터에서 순수한 패턴, 그 어떤 클러스터링 패턴만 보고 이제 학습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어떤 이제 트라이얼 에러 뭐 이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일단은 그 슈퍼바이즈 러닝을 주로 하기 때문에 슈퍼바이즈 러닝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슈퍼바이즈 러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풋,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영상이다. 그러면은 그 아웃풋, 이것의 진단은 어떠한 폐렴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답지를 다 매겨놓은 상태에서 학습을 시켜놓고 못 본 엑스레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적절한 아웃풋을 프리딕션 하도록 하는 그 매핑 관계를 형성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뭐 이제 머신러닝 프로세스가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러닝 알고리즘, 이제 뭐 랜덤 포레스트가 됐든 서버트 벡터 머신, 뭐 딥러닝 뭐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학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앞에는 사실은 또 이 관련 연구를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난한 데이터 준비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마이닝하고 또 큐레이션하는 작업, 또 데이터를 마이닝해도 그 모든 데이터가 다 이제 유용할 수는 없고요. 결국 큐레이션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이후에 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프리 프로세싱, 클렌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작업들이 뭐 영상 같아도 한 10만 장, 100만 장 단위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뭐 손으로도 확인하고 뭐 눈으로도 보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서 굉장히 이 부분이 한 80% 이상의 작업을 담당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잘 갖춰진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학습시키고 그다음 디플로이돼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의학적으로는 저희가 단순히 모델의 퍼포먼스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어떤 클리니컬 유용성이 있는가, 클리니컬 이피카시가 있는지를 밸리데이션하는 과정이 또 뒤에 붙게 되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머신러닝의 목적, 프리딕션 퍼포먼스, 우리가 안 본 데이터에 대한 프리딕션 퍼포먼스에 대한 퍼포먼스를 최대한 끌어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에 들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완벽한 해석을 하는 오버피팅은 지양해야 되는 학습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언더피팅이야 당연히 이제 이거는 뭐 의미가 없다고 이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버피팅이 워낙 잘 되는 편인데 이걸 안 해야 우리가 보지 않았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바이어스가 걸리지 않는 그런 이제 잘 로버스트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피팅, 오버피팅 얘기를 학습할 때마다 항상 강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냥 통계적인 관점에서 완벽한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뭐 우리가 어프로피트 피팅, 갖고 있는 데이터를 손해 보면서까지 적절한 피팅을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제 학습 과정에서는 그나마 있는 데이터도 사실 의학 쪽에서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들 뭐 그냥 뭐 자동차 시너리 데이터들인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많지 않은 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학습 데이터, 또 밸리데이션 셋, 테스트 셋을 또 이제 손해 보고 쪼개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렇게 서로 익스클루시브하게 겹치지 않는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계속 프리딕션 퍼포먼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밸리데이션 셋은 이제 트레이닝 과정에서 그 루프 안에서 우리가 그 오버피팅하지 않는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이런 과정으로 쓰이게 되고요. 이렇게 루프를 돌고 나서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적절히 이제 프리딕션 퍼포먼스를 갖췄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모델을 우리가 디플로이해서 실제 마지막 테스트 시험을 보는 테스트 셋을 가지고 우리 모델의 파이널 퍼포먼스를 이밸류에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나눠진 각각의 셋을 가지고 트레이닝 셋은 말 그대로 이제 트레이닝 셋에 피팅할 수 있는 모델 빌딩을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모델 빌딩한 게 트레이닝 셋에만 오버피팅된 게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셋으로 이제 루프 안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루프를 돌다가 적절하게 피팅된 모델이 나왔다고 판단되면 테스트를 하게 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완벽한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밑에 적어 놓은 바이어스 앤 베리언스 딜레마라고 해서 이제 머신러닝 쪽에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이론이고요. 쉽게 설명을 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학습을 하는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제안한 모델이 완벽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100% 피팅할 수 있는 모델이랑 사실 뭐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충의를 이제 깊게 하고 이제 복잡도를 늘리면은 가능하다고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바이어스, 모델의 한계에 따른 이제 그 에러가 되고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당연히 모델을 좀 더 컴플렉스한 모델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모으더라도 리얼 월드 데이터,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모을 수가 없습니다. 학습 단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벌어지는 데이터의 한계. 그럼 이제 모델이 이제 베리언스가 생기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베리언스가 이제 에러가 생기게 되고, 역시 또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면 됩니다. 사실 이게 룰 오브 썸은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또 생각해 보시면 데이터를 또 많이 모으면 모델의 한계에 의해서 바이어스가 생기게 되고, 또 우리가 또 그걸 맞춰서 컴플렉스한 모델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 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만 오버피팅한 모델이 되니까 또 우리가 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되고, 이게 루프를 돌게 됩니다. 결국 이게 둘 다 완벽히 만족시킬 수 없는 트레이드 오프 릴레이션십이 되고, 결국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적절한 선에서 이제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결국 그거를 이제 또 머신러닝에서도 옵티마이제이션, 선생님들께서 아주 익숙하신 옵티마이제이션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 빌딩 관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적절한 선에서 피팅을 하는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특히 영상 분석에서는 이제 딥러닝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퍼포먼스가 급격히 향상을 했습니다. 이제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뭐 개나 고양이, 뭐 사람, 말, 뭐 이런 영상 보고 맞춰보라고 하는 태스크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소위 머신러닝 모델한테 시켜보고 하라고 하면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3장 보여주면 1장을 틀립니다. 이거 뭐 개나 고양이 사진 같은 걸 보여주는데 3장 중에 1장은 틀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죠. 예, 이거는 뭐 절대 뭐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모델이 아니니까요. 그전에는 이제 소위 이제 셜로우 모델이라고 해서 컴플렉스하지 않은 모델들이 이제 대부분을 이뤘었고, 이제 극복을 해나간 게 2012년에 알렉스넷이라는 딥러닝 모델이 제안되면서 이제 8레이어, 뭐 지금 현재 뭐 딥러닝 모델 뭐 50레이어를 쓰고 뭐 152개의 레이어를 쓰는 딥러닝 모델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셜로우한 모델이지만 급격한 퍼포먼스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10% 이상 갑자기 1년 사이에 퍼포먼스 향상을 보여줬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 딥 뉴럴넷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이 알렉스넷을 만들었던 게 이제 같이 참여를 했고, 또 그 전에 르넷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이 소위 컨볼루셔널 뉴럴넷의 이제 기초를 제안한 거는 이제 얀 르쿤이라는 이제 소위 딥러닝의 3대 천왕이라고 하는 분 중에 한 명이고요. 여기 이 사진에 보이는 이분입니다. 여기 얀 르쿤이 한 2년 전에 삼성 포럼에 초대돼서 한국을 방문했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구름같이 몰려들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도 갔었는데요. 예, 저만 크게 나와서 죄송한데 여기 보면은 조그맣게 여기 찍힌 사람이 이제 얀 르쿤입니다. 그래서 얀 르쿤이 그 당시에 이제 여기에 슬라이드를 띄워놓은 게 이 그림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컨볼루셔널 뉴럴넷의 이제 원조입니다. 원조.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띄워놓고 98년에 내가 이거 만들어서 컨볼루셔널 뉴럴넷의 원조 맛집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 이제 찬사를 보내고 이런 상황이었죠. 어쨌든 그 이후에 이렇게 간단한 구조에서 발전해서 굉장히 깊은 모델, 디퍼 모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보시면은 퍼포먼스가 152개 레이어를 쌓으니까 에러 레이트가 3.57, 이미지넷의 에러 레이트를 사람의 퍼포먼스를 이제 5%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약간 앰비규어스한 그림들도 있어서 5% 정도로 보는데, 이 모델이 3.57로 레슨넷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람의 퍼포먼스를 아웃퍼폼한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사람보다 잘하게 됐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뭐 다양한 태스크를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디텍션 모델은 이제 아시다시피 영상상에서 어떤 물체가 어디 있다까지를 박스로 보여주는 거고요. 세그멘테이션은 저희 컨투어링 하는 것처럼 픽셀 단위로 어떤 물체가 어디까지가 이제 그 물체다, 이 그림상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컨투어링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재밌는 게 이제 딥러닝이 잘 되면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온 건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공위성 영상에서 어떤 룰에 기반해서 이런 지도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딥러닝이 이제 데이터 패턴 학습으로 이런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내주는 거. 심지어 그냥 단순한 스케치 영상에서 실존하지 않는 가방 영상을 만들어내주는 것까지 가능하게 되었고요. 뭐 이걸 활용하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 시너리 영상을 가지고 특정 화가의 화풍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이제 변환까지, 이걸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하고요. 제가 뒤에도 간단한 그 활용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이제 뭐 시도들이 될 수가 있고, 이건 이제 오픈 포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행동 분석으로도 많이 이어지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 사람들이 이제 스켈레톤을 이제 우리가 에스티메이션하고, 이게 사실 동영상인데요. 그 동영상이 움직이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좀 재밌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Everybody Dance Now라는 연구였는데요. UC 버클리에서 했고요. 이렇게 프로 댄서가 있고요. 누가 봐도 춤을 못 추는 이제 대학원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학원생이 프로 댄서가 추는 춤을 이렇게 만들어내 줍니다. 여기서 포즈를 에스티메이션하고, 이 포즈에 에스티메이션 된 거에 이 대학원생의 그림을 스타일 트랜스포 한 겁니다. 뒤에 더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발레리나가 있고 누가 봐도 춤을 못 추는 대학원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주 재밌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뭐 이걸 넘어가지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뭐 진짜 음성까지 합성해서 뭐 진짜 실제로 하지 않았던 말도 하게 만드는 그런 페이크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저도 이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해 보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아주 심플한 태스크들, 실제로 뭐 그냥 영상 단위로 이 영상에서 질병이 있다 없다, 뭐 있으면 어디 있다 정도, 뭐 이런 연구들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이런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튜버클로시스 다이그노시스를 하는 것, 그리고 튜버클로시스 내에서도 액티브 TB와 인액티브 TB를 이제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 하는, 이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레이턴트 TV하고 이제 액티브 TV가 굉장히 이제 그 콘코던스한 피노타입들이 있어서 구분이 쉽지 않은데, 이게 그 밸리데이션 했을 때 그 머신의 퍼포먼스가 거의 뭐 95% 이상 눈으로 봤을 때보다 좀 아웃퍼폼하고, 또 저희가 검증을 한 것은 역시 이제 외부 검증 데이터, 엑스터널 밸리데이션 했을 때도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한 바가 있고요. 이런 것도 사실 다 많이들 하는 거고요. 체스트레스에서 할 수 있는 뭐 뉴모니아, 뭐 이제 또 다른 이제 렁 노듈스 이런 것들 다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손으로 했던 모델들보다는 이제 아웃퍼폼 한다는 거를 다 이제 일일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 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뭐 이건 이제 체스트 CT에서 이제 심장병을 이제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를 프리딕션할 수 있는 이제 그 코로나리 아터리의 칼시피케이션을 디텍션하고 정량화하는 작업, 이런 것들을 이제 솔직히 기존의 스트레스 홀딩 기반한 작업으로는 어떤 이제 노이즈에 민감하거나 특정 이제 그 관상동맥 상에서 이제 어너토미에 이제 민감한 모델을 만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제가 딥러닝을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어, 굉장히 이제 그 시비어한 케이스들을 특히 잘 잡아낼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뭐 마일드한 모데레이트한 케이스들도 관심이 있지만, 향후에 실제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심근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비어한 케이스들을 이제 머신러닝으로 이제 리스크 프리딕션 했을 때 굉장히 이제 휴먼 리더들에 비해서 아웃퍼폼하는 이런 결과들을 이제 확인한 바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특히 이제 온콜로지 분야에서는 이제 니들 바이옵시가 쉽지 않은 브레인 튜머를 어떻게 이 영상, 특히 MR 영상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이 MR 영상 상에서 분석을 해서 이제 이 브레인 튜머의 서브타입을 구분할 모델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브레인 튜머를 일단은 뭐 우리가 분석할 거면 당연히 세그멘테이션해서 이제 컨트롤링 모델부터 만들어야겠죠. 이런 작업들을 시작을 해서 다양한 이제 뮤테이션, IDH1이나 이제 저희 원P92 코딜레이션 같은 다양한 이제 그 서브타입 분자형들을 저희가 이 영상상에서 분류를 하고, 그 영상상에서 분류한 스킴대로 리스크 프리딕션을 하는 그런 모델들을 이제 딥러닝으로 제안을 해서 몇몇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퍼블리케이션이 된 상태고요. 뭐 아주 간단하게 또 이렇게 그냥 아이들 팔 부러진 거, 이게 또 어른들 팔 부러지는 것, 어른들은 팔 부러지면 톡 부러지게 되는데, 이제 아이들은 아시다시피 뼈가 물러가지고 그 프랙처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서프트하게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엑스레이 상에서 좀 디텍션을 잘 해주고 의료진의 판단을 돕는 모델들, 그리고 뭐 간단하게는 또 이제 요즘 또 페이스메이커가 좋아져 가지고 MRI를 찍을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환자들이 또 페이스메이커 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좋은 거 달았으니까 이제 MRI 찍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안을 해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모델들. 그리고 이건 이제 관절염인데요. 이제 발목의 관절염인데, 관절염도 있다 없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 세브란스 같은 데서는 이렇게 3A하고 3B 스테이지 사이에서 이제 그 수술을 판단하게 되는데, 그냥 영상상으로 봤을 때는 뭐 연골 사이가 이제 좀 좁아지고 이런 게 양상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어쨌든 기준으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의료진의 판단을 돕고자 머신러닝 모델로 이렇게 잘 보고 판단을 하죠, 연골 부분을. 그래서 이제 설명 가능한 모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좁아진 부분을 이제 하이라이트 시켜주면서 이거는 이제 스테이지 3B가 되니까 수술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판단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모델들을 좀 개발을 했고요. 이건 또 이제 그 김시원 박사님하고 예전에 작업을 했던 건데, 이제 많이들 하셨던 거죠. 이제 MR 베이스드 플래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MRI에서 이제 그 저희 버추얼 CT를 신서시스하는 작업들, 그리고 이제 버추얼 컨트라스트 이넨스드 CT, 우리가 이제 컨트라스트 이넨스드 CT를 만들기 위해서 조영제를 이제 주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풀도즈를 넣었을 때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환자들 분들이 있기 때문에 non 컨트라스트 영상 혹은 로우 도즈 컨트라스트 이넨스드 CT에서 이제 풀도즈의 이제 버추얼 CCT를 만들어내서, 뭐 예를 들면 간암 같은 데서 서프트하게 안 보여줬던 리전을 이제 의료진의 판단을 돕는 이런 모델들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거 이제 여기 계시는 이제 이동훈 박사님하고 같이 작업을 했던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듀얼 에너지 엑스레이로 이제 저희가 메터리얼 디컴포지션을 디컴포즈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싱글 에너지 이미지에서 이제 디컴포즈를 해서 이렇게 소프트 티슈 영상과 본 영상을 이제 프리딕션 하자 이런 연구들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본 영상을 떼낸 소프트 티슈 영상에서 이제 롱 노즐을 잘 찾아내는가 그 유용성을 좀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하반기에는 빠르게 이제 후반부에는 어떤 한계점들이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제 앞으로의 이제 연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결국 이제 인공지능이 의사를 이긴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뭐 이런 간단한 태스크들 잘한다고 해서 그냥 뭐 의사를 당장 대체한다 이런 것들이 뭐 사실 어불성설이라는 거는 뭐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 의사를 대체하는가 뭐 이런 간단한 태스크 보여드렸던 것들이 잘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알려져 있는 거고 이것도 재밌는 연구인데요. 이런 걸 보여드리면 또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인공지능이 뭐 의료원사 판독하는 게 놀랍다고? 근데 보시죠. 이 보시면은 감이 잡히시나요? 이 비둘기를 닭장 안에 집어넣고 패솔로지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게 뭐 암이거나 비나인이거나 한데 이 애를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애가 부리로 노란색을 콕 찍으면은 이게 암이고 파란색을 부리로 콕 찍으면 비나인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그래서 맞았으면은 뒤에서 모의로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서 애가 한 달 동안 시켜봤더니 놀랍게도 계속 같은 거 어쨌든 보여주는 거죠. 거의 보여준 거는 90% 가까이 맞춥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의료 영상을 보고 암인지 비나인인지를 맞춥니다. 굉장히 놀랍죠. 플러스 원에 나왔던 연구고요. 이건 이제 영상은 아닌데 저희 이제 그 프로스테이트 캔서 페이션트들 전립선암 환자들에 대해서 뭐 소변이 뭐 어떤 이제 PSA 수치라든지 어떤 호르몬 이상 수치에 의해서 어떤 냄새가 변할까라는 가설하에 이걸 이제 궁경같이 이제 냄새를 잘 맡는 친구들한테 감별을 시켜봤더니 얼리 다이그노시스를 하더라 심지어. 프로스테이트 캔서를 얼리 다이그노시스 할 수 있었다. 소변 냄새만 맡고도. 물론 이건 진짜 사람이 못하는 거죠. 사람이 못하는 거를 이렇게 개가 하더라. 유로피안 유럴러지에 출간됐었고요. 그러면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죠. 앞서서 이제 인공지능이 좀 잘하니까 의사를 대체한다고? 근데 비둘기가 이렇게 잘하면 비둘기가 의사를 대체하나요? 다시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무도 대체한다고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렇죠? 대답을 하실 수가 없죠. 네. 근데 왜 인공지능을 대체한다고 하지? 뭐가 부족할까?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연구 트렌드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잘하니까 의사를 대체하면 되겠네가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이 잘하니까 이제 의사를 도와주면 의학이 발전하겠네라는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좀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환자 의학적 결정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는데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머리로 판단할 수 없다. 결국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고 이거를 머신러닝 AI가 할 수 있겠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영상도 단순히 디텍션 태스크, 뭐 폐암이 있으면 폐암이 있고 없고 또 있으면 어디 있다 이걸 넘어서 그 폐암에 대한 캐릭터라이제이션, 다이그노시스, 뭐 비나인과 구분할 수 있고 스테이징을 할 수 있으면 또 이에 기반해서 우리가 프로그노시스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고 뭐 이런 개념들을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CAD X 시스템이 저희가 기존에는 어떤 스크리닝과 다이어그노시스 목적의 다이어그노스틱 이미징 바이오마커를 찾는 게 목적이었다면 앞으로는 특히 이제 방송 쪽에서 특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트리트먼트 리스폰스를 보는 프로그노스틱 이미징 바이오마커를 영상상에서 찾아내고 리스폰스 어세스먼트까지 하는 것들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가 서베일런스를 할지 아니면 테라피의 어댑테이션을 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이미징 바이오마커스로 이제 찾는 것이 현재 목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조기 진단이 이제 이건 이제 네이처 리뷰 캔서에 작년에 나왔던 페이퍼의 그림인데요. 특히 이제 그 영상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진단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스크리닝으로 암 발견을 조기에 할 수 있는 찬스는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결국 저희가 이제 그 어그레시브한 캔서랑 인돌런트한 캔서들을 구분하지 않고 다 찾아내게 되면은 과잉 진단이 런 캔서만 해도 이제 25%는 이거를 굳이 뭐 당장 치료를 받아야 되냐 싶은 환자들에 대해서 과잉 진단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제 이 저자들의 주장이고
결국은 스크리닝으로 암 발견 단계를 앞당기더라도 저희가 이런 어그레시브 캔서들, 인돌란트한 캔서들을 다 구분하고 프로그노시스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어야 이제 유용한 모델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이제 글라이오마 같은 것들도 다양한 서브타입들을 저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프로그노시스를, 결국 이거 하려는 걸 프로그노시스를 예측해서 그 타입에 맞는 치료를 제안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서브타입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제안할지를 우리가 다이어그노시스 상태에서 그러니까 치료를 퍼스트 라인 트리트먼트 들어가기 전에도 판단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하자는 게 현재 이제 특히 뉴로 영상, 그 영상을 가지고 했을 때 이제 다이그노스틱스의 그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은 이미 이제 병리 영상에서는 진행이 됐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면역 항암 치료의 반응성을 보기 위해서 튜머 인필트레이팅 림포사이트 같은 것들도 이제 병리 영상상에서 단순히 이제 TLS가 뭐 존재한다 아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스파셜하게 어느 부분에 많이 TLS가 이제 뿌려져 있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정량화할 수 있는 패턴들, 이것들을 넘어서 이제 병리 영상에서 나타나는 게 끝이 아닌 이제 레디올로직 영상에서 나타나는 피노타입, 영상 피노타입으로 그런 튜머의 인필트레이션을 판단하고 로컬하게 어느 부분이 인필트레이션이 많이 됐는지, 아니면은 어느 부분이 인필트레이션 되지 않아서 리커런스의 이제 그 가능성이 높고 낮은지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상에서 그러니까 도식화해서 보여줄 수 있고, 리커런스 라이클리후드가 높은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어떤 뭐 방사선 치료 관점에서는 하이 도즈를 이제 저희가 처방을 한다든지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세틀라이트 인스테빌리티도 면역 항암 치료의 아주 중요한 이제 인자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또 병리상에서 이제 스파셜하게 분석을 해서 MSI 하이 리전, MSI 그 로우 리전, MS 스테빌리티 가 있는 리전들을 구분했을 때 기존에 알려진 이제 그런 PDL1, 인터페론 감마와 같은 지네틱 바이오마커들과 코릴레이션이 있더라. 결국 이제 AOH가 인자가 된다. 이런 것들을 발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단으로 끌어올려서 하고자 하는 게 제 연구의 목적이고요. 기존에 보여줬던 지노믹스, 히스토패솔로지 기반의 어떤 반응 예측들을 레디올로지 영상단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프리딕션을 하는 것을 이제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이제 나중에도 테라피 어댑테이션의 어떤 근거로서 제가 제시를 하고자 하는 게 연구의 목적이 되겠고요.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 세 가지 한계점만 빠르게 설명드리고 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AI 모델이 잘 작동했을 때는 상관이 없고요. 결국 이게 페일을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환자의 아웃컴이 안 좋아졌을 때 문제인데, 이제 AI 레코멘데이션이 있지만 결국 이제 피지션이 그거를 팔로우할지 리젝션할지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판단 기준을 뭘로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돼서 소위 말씀드린 이제 설명 가능한 AI가 이제 얘기가 되고요. 또 AI가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어떤 그 AI 모델의 신뢰성, 컨피던스가 정량화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모델의 판단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프리터빌리티가 더 붙어야 의료진이 베리파이드 프리디션을 할 수 있어서 이걸 믿으면 그대로 쓰는 거고, 아니면은 또 모델을 또 임프루먼트 해야겠죠. 그 근거에서. 이런 작업들이 앞으로 실제로 이제 디플로이한 모델을 쓴다고 하면 필요한 작업들이고, 제가 뭐 영상단에서는 이제 단순한 인터프리터빌리티 확보는 선생님도 알고 계시는 이제 뭐 캠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그 영상상에서 어느 부분을 보고 판단했다, 이런 것들, 뭐 그 부분의 이제 특징이 어때서, 뭐 예를 들면 개를 보고 판단했으면은 귀가 어떻고 뭐 털이 어떻고 눈이 어때 가지고 개라고 했다, 이런 것들까지 설명하는 거를 이제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뭐 다양한 기법들이 있지만 설명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또 이런 인터프리터빌리티를 확보하더라도 우리가 모델을 신뢰하려면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카디오메갈리를 진단하는 모델인데요. 우리가 카디오메갈리를 진단한다고 하면 당연히 엑스레이 상에서 이게 심장을 보고 판단을 해야겠죠. 심장이 이렇게 커져 있는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모델을 만들었더니 엉뚱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서지컬 와이어 같은 것들을 수술 자국을 보고 판단했다. 사실은 뭐 심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수술을 했던 환자라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이 모델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모델이냐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게 심장도 보지 않고 카디오메갈리를 판단하는 모델이 우리가 믿을 만한 모델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어텐션, 우리가 볼 것을 보고 판단했느냐, 어텐션을 시켜주는 모델이 필요하게 되고, 사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또 우리가 폐를 보고 판단하려면 폐를 그려준 데이터,
심장을 보고 판단하려면 심장을 다 그려준 데이터가 필요한데 또 이런 거를 10만 장, 100만 장 모으려면 또 하세월이니까 그냥 점만 찍는다든지 이렇게 박스만 그려준다든지 위크레이브를 가지고 어떻게 어텐션을 잘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연구들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런 어노테이션 없이 그냥 셀프 어텐션 모델 자체가 내가 어디를 보고 잘 판단해야 되는지도 스스로 학습을 하는 그런 셀프 어텐션 모델들도 저희 의학 쪽에서는 이제 도입을 해야 이제 신뢰성 있는 AI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방끈 짧은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모델들이 엑스레이를 보고 폐렴을 진단하는 모델 이런 것들은 폐렴 대 정상 또 어떤 폐결핵을 진단하는 모델은 폐결핵 대 정상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뭐 폐렴을 진단하는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건 정상이야라고 했는데 정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환자가 폐결핵일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폐암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정상이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소위 메탈러닝이라는 걸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저질환들을 같이 이제 간별 진단할 수 있는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배우는 것처럼 배우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그림을 보고 사자라고 배우는 거를 사자 그림을 뭐 10만 장, 100만 장 깔아놓고 배우는 게 아니라 다양한 뭐 코알라도 알고 있고 원숭이도 알고 있고 말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그림을 보여줬을 때 딴 거하고 뭐가 다른데 이걸 사자라고 하는구나. 이런 걸 보고 이제 학습을 하는 소위 이제 메타러닝을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목적하는 태스크를 하면서도 기타 폐질환도 다 같이 학습할 수 있는 모델이 된다. 그러면서도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한 모델이 된다는 게 이 메타러닝의 컨셉이고 이거를 이제 한 모달리티 내에서 다양한 질환을 이제 평가하기 위해 이제 조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필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의 이제 하모나이제이션입니다.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다양한 병원에서 다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병원에서 다양한 프로토콜로 또 영상을 찍고 또 버라이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장할 수 있는 데이터 세트를 확보를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그 머신러닝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 세브란스 대에서 이제 CCIDS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다양한 이제 임상과 선생님들하고 이제 사이언티스트라고 이제 같이 협력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대한 의료인공지능학회 이제 한국에 만들어져서요. 저희가 이제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하고 공학자들이 저희 그 의학물리학회 하는 것처럼 이제 코워크하는 소통의 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사를 보조하는 목적의 인공지능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현재까지 뭐 의료 영상 판독에서 개별 태스크에 국한됩니다만 주요 기술적 과제가 있습니다. 인터프리테이션, 익스플레네이션,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필요하고 셀프 어텐션이 가능한 학습 모델이 돼서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고요. 다양한 질환을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학습 가능한 모델이 돼야 다양한 기저질환을 함께 간별 진단할 수 있는 모델이 된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 뭐 표준화된 데이터 흐름을 유지한 뭐 플랫폼 필요하고 또 당연히 이제 사람이 많이 필요한 연구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이 연구에 많이 참여하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을 두 번째 우리 박천주 박사님 발표하신 이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네, 천주 박사님 화면을 쉐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계신가? 예, 여기 계십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시작해 주세요. 김 박사님께서 너무 심오 있는 이런 그 AI 쪽 그 강의를 해주셔서 되게 감명 깊게 받았었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 메디컬 피지시스트로 있다 보니 뭐 이렇게 좀 심오 있게 그 딥러닝을 파다 보기보다는 이제 일단 그 조금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좀 습득을 해가지고 저희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실질적으로 워크플로우에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이제 연구를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톡의 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이제 아답티브 라디오 테라피 정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답티브 워크플로우, 현재 그 아답티브 라디오 테라피를 하는 기관에서 스탠다드로 하고 있는 그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UT 사우스웨스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딥러닝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스티브 장이라는 이제 저희 제 보스죠. 굉장히 그 AI를 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AI 쪽에서 방사선 종양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관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저희들이 아답티브 라디오 테라피를 그 구상을 하는 데 있어서 AI를 접목시키는 저의 비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적으로 제가 여기 온 지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그리고 또 이제 직책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연구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포커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연구는 이제 제가 이전에 있었던 이제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딥러닝 관련된 연구들을 좀 많이 수용을 했었는데 거기에 그 나왔던 그런 이제 결과들과 그다음에 그 MRI 가이드드 RT에 접목했던 그런 기술들에 대한 경험을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답티브 라디오 테라피의 그 골은 이제 그 기존의 라디오 테라피와 비슷하고요. 그래서 라디오 테라피가 이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튜머에 우리가 테라피틱 도즈를 맥시마이즈를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에 있는 방사선 선량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답티브 라디오 테라피의 경우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하나의 플랜으로 이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시스테매틱 마진을 저기 인클루드를 해가지고 이런 시도들을 했었는데 이제 아답티브 라디오 테라피는 시스테매틱한 마진을 없애고 그냥 그 튜머와 그다음에 OAR의 그 포지션으로만 맥시마이즈를 하고 미니마이즈를 하는 올 인터 그리고 인트라 프랙셔널 베이스에서 그 저기 그 하는 걸 이제 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거의 아답티브 라디오 테라피가 이제 큰 센터에서는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 도입을 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임상적인 측면으로 로컬 컨트롤을 임프루브를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톡시시티를 디크리즈를 해서 환자의 이제 그 아웃컴을 그냥 임프루브를 향상을 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도입을 하는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에는 방사선 치료에서 굉장히 리스폰스가 안 좋았던 그런 치료 부위들을 이제 아답티브 라디오 테라피 도입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그리고 또 방사선 종양학과가 캔서 케어에 할 수 있는 그 파일을 키워보자 하는 목적으로 요새 그 많은 센터들이 아답티브 라디오 테라피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답티브 라디오 테라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아답티브가 있고 온라인 아답티브가 있는데 오프라인 아답티브 경우는 일반 센터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두 가지 그 인디케이션이 있죠. 하나는 이제 튜머 리스폰스가 이제 조금 치료를 하면서 줄어들든지 아니면 환자가 치료를 하면서 이제 게인이나 그 몸에 이제 게인이나 러스가 생겨서 우리가 플랜했던 이미지, 우리가 플랜을 했던 그 CT 이미지와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이미지에 엄청난 큰 디퍼런스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인터프랙셔널 오프라인 그 환자를 따로 이제 CT 스캔을 해서 다시 이제 아답티브 플래닝을 하는 그런 프로시저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인터프랙셔널 튜머 리스폰스와 웨이케이스보다는 적게 일어나지만 혹여나 이제 한 30분 프랙션 정도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환자가 30일 치료를 하는데 갑자기 팔이 부러졌든지 아니면은 뭐 테라피스트들의 실수로 뭐 백럭이 터졌던지 그런 경우에 다시 셋업을 해가지고 CT 시뮬레이션에서 다시 리플랜하는 그런 경우를 오프라인 아답티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아답티브의 경우에는 이제 그 OAR이 매 프랙션마다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변이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온라인 아답티브 라디오 테라피의 인디케이션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아답티브 프로세스는 라디오 테라피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뭐 새로운 컨셉은 아닙니다. 10년, 20년 전에서도 우리는 온라인 아답티브 라디오 테라피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최근에야 가능했던 이유는 이제 6개의 그 조건을 충족을 시켜줘야지만 온라인 아답티브 테라피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하이 퀄리티, 패스트 스캔, 볼리메트리 이미징이 그 인터널, 엑스터널 아나토미를 트랙을 할 수 있게끔 이게 가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 OAR을 직접 타겟의 주변에 있는 OAR을 보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엘렉트론 덴시티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확한 도즈 갤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엘렉트론 덴시티 인포메이션을 프로바이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계속 그 OAR이 프랙션마다 변하기 때문에
컨투어링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답티브 라디오 테라피 프로시저를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게 텐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게 이제 컨투어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어떻게 빨리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있어야지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온라인 아답티브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도스 캘큘레이션 또한 이제 아무래도 요새 이제 뭐 복잡한 액큐러시 엑스나 뭐 볼츠만 이퀘이션이나 아니면은 몬테칼로를 이용하는 이제 도스 캘큘레이션 선량 계산을 방사선 치료에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또 그거에 대한 단점은 도스 캘큘레이션 속도가 굉장히 늦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또 빨라야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몬테칼로나 액큐러시 엑스피를 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GPU나 이런 것들의 도입으로 이제 굉장히 그 도스 캘큘레이션 스피드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또한 또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아답티브 리플랜 오브젝티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플랜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프리 플랜을 할 때 오브젝티브 펑션을 어떻게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아답티브 프로시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엉뚱한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랙션에서 정반대의 오브젝티브를 프리 플랜에 넣었다면은 아답티브 프랙션에서 리플랜을 했을 때 그 플랜은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로버스트한 아답티브 리플랜 오브젝티브를 구성을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환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리플랜을 한 다음에 메저먼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QA를 할 수가 없죠. 메저먼트 베이스드 QA를. 그래서 이제 정확하고 효율적인 인디펜던트 앤 도즈 베리피케이션 툴이 필요로 하고 이 6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지만 이제 효율적인 온라인 아답티브 프로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서야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도입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FDA의 승인이 된 아답티브가 가능한 머신은 지금 현재 3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래서 엘렉타 유니티의 경우 이제 엘렉타에서 나오는 유니티의 경우 이제 1.5 테슬라 MRI와 리넥을 같이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는 이제 7MB FFF 모드를 사용하고 있고 보어 사이즈는 일반 MRI와 비슷하게 70cm을 사용하고 있고 도즈 레이트는 아무래도 이 리넥 엑셀러레이터 캐비티가 MRI 보어 밖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즈 레이트가 다른 그 링 쉐입형 그 겐트리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도즈 레이트가 한 450, 420 ml/min 정도가 되고요. 필드 사이즈는 굉장히 레터럴로는 큰데 이제 수피리어 인피리어로는 22c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2cm을 이제 이상으로 되는 튜머의 경우에는 유니티에서는 이제 치료를 못하고 게이팅이 현재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엘렉타와 이제 언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미팅을 했었는데 2022년 초쯤에 FDA가 승인이 난 게이팅 펑션이 도입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베리안 이토스는 콤빔CT를 기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이제 6MB FFF 빔을 사용을 하고 있고 보어 사이즈는 꽤 큽니다. 이제 아무래도 콤빔CT 시스템 기반 시스템이다 보니까 조금 보어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렉시빌리티가 있고요. 그래서 도즈 레이트는 아무래도 조금만 소형 리넥이다 보니까 이제 800ml/min이 맥시멈이고 요 에토스의 이제 피처 중에 하나는 기존 리넥과의 다른 피처 중에 하나는 콤빔CT 스캔 타임이 기존의 리넥에 비해서는 로테이션 타임이 1분에 비해서 4 로테이션 퍼 미닛이 가능하기 때문에 16초 정도의 이제 볼리메트릭 스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또 16초를 활용을 하면은 브레스홀드 콤빔CT 스캔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들어오는 피처는 이제 이터레이티브 콤빔CT 기존 FDK와는 다르게 이제 이터레이티브 콤빔CT 콘솔 알고리즘을 탑재를 해놓고 이제 마찬가지로 온라인 이를 통해서 온라인 아답테이션이 이제 가능합니다. 뷰레이 메리디언은 이제 제가 워싱턴 유니버시티에 있었을 때 주로 사용했던 머신이고요. 이거는 이제 엘렉타와 다르게 0.3T MRI를 탑재를 하고 있고 6MB FFF 이토스와 마찬가지로 6MB FFF 모드를 사용하고 있고 보어 사이즈는 유니티와 동일하게 70cm입니다. 그리고 필드 사이즈는 조금 더 커서 이제 28 28cm의 맥시멈 필드 사이즈를 딜리버리를 할 수가 있고 유니티와는 다르게 이제 온라인 게이팅과
게이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치료를 할 때 그 저기 세지탈 CNA MRI를 획득을 해서 그 4프레임 초당 이제 4프레임 정도가 나오는데 그 프레임을 이용해 가지고 온라인 게이팅을 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아답티브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그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는 기존 라디오 테라피 프로세스랑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환자 컨설테이션 이후에 환자가 MRI, CT, SIM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프리플랜 기존의 IGRT와 동일하게 IGRT 또는 IMIT와 강일하게 도시메트리스트가 플래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페이션트 QA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제 환자가 이제 퍼스트 프랙션에 오게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좀 약간 기존 IGRT와는 좀 많이 다른 이제 프로시저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동일하게 이제 셋업 스캔을 하고 로컬라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이제 OAR의 변이를 이제 그 MD가 이제 다시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팬크레아스를 치료를 하는 경우 팬크레아스 옆에 뭐 디오드넘, 라지발, 스몰 버울 이런 것들을 이제 MD 또는 이제 그 이미징 도시메트리스트들이 그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게 되면 이제 피직스는 그 다음에 설령 그 컨투어를 했을 때 실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서 피직스 컨투어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피직스 컨투어링은 주로 이제 덴시티 오버라이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고 뭐 스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어저스트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컨투어링 MD 그러니까 OAR 컨투어와 피직스 컨투어가 다 이루어지면 플랜 리옵티마이제이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디펜던트 도스 캘큘레이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답티브 QA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치료 직전에 아무래도 이 치료를 이 컨투어링과 리옵티마이제이션과 QA를 하는 시간이 보통 한 10에서 한 4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치료를 하기 전에 설령 다시 이 OAR이 체인지가 됐는지 포지션이 제대로 체인지가 됐고 튜머가 그 자리에 있는지 베리파이 스캔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게이팅 윈도를 설정해주고 이제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이제 워슈에서 있었던 그 경험을 이용을 해서 이제 UT 사우스웨스턴의 를 위한 이제 아답티브 라디오 테라피 프로그램을 이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무래도 이제 UT 사우스웨스턴이 그 AI 그 리서치에 대해서 워낙 그 다른 독보적으로 워낙 잘하고 워낙 선두적으로 나가고 있고 여기서 보니까 많은 것들이 굉장히 다 로버스트하게 다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바라보는 그 UT 사우스웨스턴 웨이의 아답티브 프로그램은 이제 앞으로 fully AI driven ART를 지향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AI 아답티브 라디오 테라피를 충족시키게 한 6개의 조건을 전부 다 딥러닝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플리멘트 시키게 된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볼 수 있는 fully AI driven ART는 이제 저희들이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트리트먼트 이미징을 들어와서 24시간 이내에 뭐 컨투어링과 그 플래닝이 다 끝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셋업이 들어올 때도 이제 어드밴스드 이미징을 이용해서 빨리 스캔을 해서 로컬라이제이션 그다음에 컨투어링 플래닝을 모든 걸 다 전부 딥러닝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최종 목표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UT 사우스웨스턴에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을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했던 그 연구 경험들을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뷰레이를 이용한 그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수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이제 이미징입니다. 그래서 뷰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3D MRI를 찍는데 17초에서 24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브레스홀드가 테크니컬하게는 가능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 뷰레이에 들어와서 찍었던 MRI 환자들이 팬크레아스 환자들이나 굉장히 위크한 페이션트들이 많기 때문에 브레스홀드 스캔들이 굉장히 어치브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한 50대 50 정도는 이제 퍼펙트하게 브레스홀드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50%는 그게 또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또 이 옆에서 이제 그 옆에 아래에 보면은 이제 MRI에서 보시면 되겠지만
브레스홀드를 하지 못했을 때 다음과 같은 그 모션 인듀스드 아티팩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고, 그리고 그 MRI는 아시다시피 이제 릴렉세이션 타임에 의해서 이게 이미 스캐닝 타임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캐닝 타임을 줄이려고 한다면 레졸루션이나 노이즈를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레졸루션을 또 올리자니 또 스캐닝 타임이 오래 걸리고 노이즈가 또 부스트업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MRI의 가장 큰 챌린지로 남아 있고요. 4D MRI도 있는 피처인데, 이제 4D MRI 같은 경우는 볼륨당 0.5초의 하나의 볼륨 정도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 레졸루션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6mm by 6mm by 1cm입니다. 그래서 임상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조금 부적절한, 이제 그런 임상으로 쓰기에는 이제 부적절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싱글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 기술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했고요. 이제 제가 사실 이 기술은 이제 샌디에고에 있었을 때 박사 과정을 할 때 좀 계속 주목해오던 기술인데, 사실 이게 이게 오래된 기술, 최신 기술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이제 국방성에서 셀룰라이트를 이용해서 그 레졸루션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펀딩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했던 그런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제 이게 계속 기존에는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 계속 매뉴얼 이미지 프로세싱 쪽으로 계속 발전을 해오다가 2002년에 처음으로 머신러닝을 이용한 슈퍼 레졸루션 기술이 나오는데, 딕셔너리를 이용해 가지고 슈퍼 레졸루션을 수행하는 이제 그런 싱글 이미지로 그런 게 이제 나오게 됐고, 딥러닝이 이제 되면서 이제 딥러닝의 기술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딥러닝을 이용한 슈퍼 레졸루션 기술들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 굉장히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만들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거는 제가 조금 좀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저희들이 카스케이드 딥러닝이라는 명칭을 써서 기존적으로 기존에 했던 그 슈퍼 레졸루션과는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제 슈퍼 레졸루션 기법을 딥러닝을 이용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3D MR을 저희들이 찍은 겁니다. 그래서 2.5, 그러니까 이제 로우 레졸루션 MRI 2.5초로 나오는 로우 레졸루션 MRI를 가지고 저희 모델로 이제 재구성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테크니컬의 저희 모델로 이제 로우 레졸루션 MRI 2.5 세컨드로 그라운드 트루스 17초 만에 찍을 수 있는 그 그라운드 트루스 영상과 거의 비슷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4D MRI를 이제 현재 그 6mm by 6mm by 1cm의 4D MR 슬라이스를 저희 딥러닝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1.5mm by 1.5mm by 1.5mm 슬라이스로 저희들이 재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레졸루션이 크게 향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라운드 트루스는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4D MR 하이 레졸루션 4D MRI는 지금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향상이 됐다는 걸 이제 보여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했던 게 이제 오토 컨트롤링입니다. 그래서 오토 컨트롤링은 이제 사실 딥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접해 보실 거예요. 요새 메디컬 피직스도 이제 딥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다 오토 컨트롤링을 경험을 해봤다고 보아도 이렇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딥러닝으로 굉장히 핫한 그런 리서치 에리아고, 저희들은 이제 또 생각했던 게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토 컨투어링 모델을 개발을 하는데, 이거를 임상적으로 적용을 할 거면은 이 모델이 우리가 개발한 모델이 과연 제대로 된 모델인지, 아니면은 이제 다른 기관들과 견주어 봤을 때 로버스트한 모델인지, 그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AAPM 2019년 챌린지에 참여를 해서 만약에 우리가 굉장히 좀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나온다면 우리 임상에 쓰기에 굉장히 좀 이렇게 또 컨피던스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좀 일부러 참여를 해서 했고요. 그래서 오르게나이저는 이제 MD 앤더슨, MGH, 미라다, 메모리얼 슬론, 하버드 이렇게 5기관이 협력해서 이제 주관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주어진 데이터는 31명의 트레이닝 데이터와 12명의 테스트 셋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인풋은 MRI였고 그다음에 8개의 OAR을 찾아내는 그런 챌린지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첫 번째로 한 게 아무래도 31명의 데이터를 전부 다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메모리에 이제 프로블럼이 생기고 제가 뭐 돈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GPU가 그렇게 좋은 거를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메모리를 이제 조금 약간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조금 그 인풋 데이터를 그냥 레이블을 주고 그냥 이미지로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보다는 이미지를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잘라서 영역별로 마스킹을 해가지고 이걸 따로 이제 좀 이미지를 이제 세분화 여러 가지의 그 마스크로 잘라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31명의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트레이닝을 로버스티하게 좀 하려면은 이제 트레이닝 세트가 이렇게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포머블 데이터셋 어그멘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31명의 데이터를 다 디포머블 이미지 레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디폼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 5배 정도의 그러니까 31명을 한 150명의 환자 데이터인 양 이렇게 넘버를 인크리즈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19년에 결과는 이제 전체 3위를 했었고요. 그래서 1, 2등 했던 것이 이제 지금 현재 벤더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참여를 했던 모든 아카데믹 인스티튜션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랭킹이 높았던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저희들이 이제 뷰레이의 브레스트 RT를 활용을 해보자 해서 이제 저희들이 UI를 짜서 이제 브레스트에 적용을 했던 그런 영상이고요. 원래는 이제 이거를 See and Treat MR 그래서 즉 그 환자가 오면은 바로 한 2시간 내에 모든 세그멘테이션과 이제 뭐 플랜이 다 끝나는 그래서 바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유한의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떠나서 이제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저희들도 이제 조금 이렇게 그 임상에 이제 조금 자신 있게 적용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synthetic CT reconstruction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했던 이유는 MRI 가이드 RT 같은 경우는 MRI를 찍기도 하지만 CT 시뮬레이션도 같이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CT 시뮬레이션을 같이 찍는 이유는 MRI가 엘렉트론 덴시티 인포메이션을 프로바이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CT만이 이제 엘렉트론 덴시티 인포메이션을 보여주고 그래서 CT와 MRI를 퓨전을 해서 MRI의 엘렉트론 덴시티 매핑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근데 이제 MRI의 경우 이제 소프트 티슈가 너무 컨트라스트가 너무 좋고 CT에 비해서 장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CT는 정작 엘렉트론 덴시티 인포메이션만 주는 역할만 하고 많은 케이스 중에서 거의 쓸모가 없다라는 거를 저희들이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제 CT 시뮬레이션 경우 이제 어떤 장기의 경우 이제 막 45분만 지나도 MR과 전혀 다른 장기가 너무 많이 움직여가지고 전혀 다른 영상 그 퀄리티가 레지스트레이션 컨선이 있어서 CT를 EB의 신테틱 CT를 이용해서 CT 시뮬레이션을 아예 없애보자라는 취지로 이런 것들을 수도 CT 네트워크를 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모델이기 때문에 가장 페이머스한 페이퍼가 픽스 투 픽스 유닛 아키텍처라고 알고 있는데 예전에요.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바로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저희들의 데이터셋이 이 픽스 투 픽스 유닛을 매추얼 시킬 수 있을 만큼 그러한 데이터셋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트가 한 100명 정도 돼 있었는데 100명 가지고는 이제 이게 픽스 투 픽스 유닛 아키텍처로 트레이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54.4밀리언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명, 한 50명 정도로는 이 파라미터들을 이제 트레이닝을 시킬 수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조금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을 좀 간단하게 해보자 해서
ASPP 모듈을 유닛에서 갖다 붙이는 작업을 했었고, 따라서 이제 조금 더 네트워크의 그 사이즈를 조금 낮추는 그런 작업을 해서 기존의 54밀리언 트레이닝블 파라미터를 한 15밀리언 정도 트레이닝블 파라미터로 이제 줄이는 그런 작업으로 네트워크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절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기존 ASPP로 이제 테스트를 했을 때 픽스 투 픽스로 트레인된 것보다 에러 면에서 상당히 향상이 돼 있던 거를 이제 런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2020년에 했던 거는 이제 도즈 프리딕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APM 그랜드 챌린지 2020에 이제 도즈 한 50개 팀이 붙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DL 도즈 프리딕션 그 챌린지에 나가게 됐고, 여기서 이제 오르게나이저는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토론토, 워낙 딥러닝으로 유명한 기관이죠. 이제 그쪽에서 그 오르게나이즈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총 한 3개월 정도 저희들이 이 그 챌린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매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총 50개 팀이 지원했었고, 저희가 이걸로 2등, 3등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했던 그 스트래티지는 처음에는 이제 베이스라인 그냥 뉴럴 네트워크로 그냥 트레인을 하는, 그러니까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시도를 해서 이제 하나씩 그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어서 레이블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다른 콜라보레이터들과 그 앙상블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스코어를 굉장히 향상을 스코어가 낮을수록 이게 랭킹이 좋은 건데 앙상블을 존 홉킨스에 있는 호닥과 아마 그때 그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앙상블을 이용해서 획시적으로 점수를 이제 줄였고, 그때 이제 한 4, 5등 했던 점수가 이제 2등, 3등으로 이제 갈 수 있었던 그런 얘기가 됐었고, 이게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보는 프리딕티브 도즈와 클리니컬 도즈의 차이를 보여주는 이제 그 샘플 도즈 프리딕션 영상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꽤 잘 그 도즈 프리딕션이 잘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저희들이 이제 지금 그 UT 사우스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Assisted Prescription이라고 기존에 이제 그 어떤 뭐 헤드넥 그 프리스크립션을 MD가 줄 때 보통 그 OER 컨스트레인트를 그 퀀텍에 있는 데이터로 이렇게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은 이제 그 AI 도스 프리딕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환자에서 이소피거스에서 들어갈 수 있는 뭐 도스 프리딕션이 얼마다 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저희 MD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 번호를 보고 그 프리스크립션을 작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도즈 여기서 이 그 AI 프리딕트 도즈의 스파이널 코드 맥스 포인트 도즈가 30g이라면은 기존의 퀀텍 베이스는 그냥 브레인스템 less than 66g 뭐 아니면 60g 이런 식으로 이제 주겠지만 요 이제 이 환자 어시스트 프리스크립션에서는 브레인스템은 Dmax가 31g 또는 32g가 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지금 AI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프리스크립션을 만드는 작업을 의사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이제 퓨처 워크는 아무래도 제가 했던 연구들을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앞으로 내년에 유니티 2대와 이토스 2대를 도입을 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제가 했던 딥러닝 기반들이 0.3T 이미지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개발했던 이 모델들을 이제 1.5T 이미지로 트랜슬레이션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앱도미널 신테틱 CT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뮬레이션 MRI와 환자의 그 에어 캐비티가 굉장히 많을 때 그 시뮬레이션 MRI와 시뮬레이션 CT 영상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에어 캐비티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생김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환자의 경우 아답티브 레디오 테라피 할 때 이제 피직스가 들어가서 컨토링을 직접 다 해줘야 됩니다. 덴시티 오버라이드를 이런 그 에어 캐비티가 미스매칭된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매뉴얼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많은 케이스에서는 심한 케이스에서는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그것만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좀 고려를 해서 신테틱 CT로 이런 것들을 조금 신테틱 CT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고 모델은 지금 만들긴 했는데 이제 현재 지금 퍼블리케이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했던 그 연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이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거 참 너무나 탁월한 톡을 두 분 다 해주셨는데 이 박수로 한번 수고했다는 뜻을 전하고 싶은데 잘 들릴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는데요.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많이들 조용히 계셨는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들리시나요 혹시? 네,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예, 저는 지금 캐나다 알버타의 그 에드먼턴이라는 도시에 있는 윤지현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쪽 좀 AI 쪽에 관심이 많아서 리서치를 하는 중인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보통 이제 GPU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딥러닝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근데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뭐 공개되어 있는 것도 많고 뭐 쓸 게 많은데 직접 GPU 프로그래밍을 쿠다를 이용해서 하시는지 아니면은 지금 가능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르치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하시는지 그러니까 실생활에 진짜로 엑스큐션을 할 때 진짜로 이걸 클리닉에 쓰려고 하면 이걸 엑스큐러블로 만들어서 돌려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뭐 정말로 쿠다 코딩을 직접 하시는지 그걸 좀 알고 싶네요. 네,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셔도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중에. 네, 간단한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르치 같은 프레임워크에서 이미 쿠다 메모리에 이제 업로드하고 이제 연산을 할 수 있는 모듈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뭐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요. 디플로이도 마찬가지로 뭐 파이썬으로 하든 자바로 하든 저희가 기존에 했던 그대로 이제 저희가 UI 작업하고 그 안에 이제 백엔드에서는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 베이스로 돌아갈 수 있게 코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GPU 활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뭐 코딩 면에 이제 로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저기 닥터 박한테 아까 얘기하실 때 저 도수 프리딕션 하는데 만약 다시 리알티 할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해요? 거기는 AI가 어떤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만약 리알티 할 때 뭐 도수 리덕션 같은 거 다 컨시더 하는 건데 그런 양은 그걸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AI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러니까 AI를 이제 기존에 이제 치료했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비앵글과 모든 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도스 프리딕션이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이 도스 프리딕션이 의미하는 반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치료했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이 환자의 CT와 스트럭처를 넣었을 때 그리고 프리스크립션을 집어넣었을 때 이 환자의 도즈 분포가 그냥 평균적으로 10명의 도즈 매트리스들을 했을 때 이 정도의 도즈 분포가 나올 거다라고 예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도즈 프리딕션 된 예측된 DVH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예측한 DVH 자체가 이제 하나의 스탠다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 2번 치료하거나 3번 치료할 경우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AI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할 때 이제 세 번째 치료를 할 때도 결국에는 이 환자가 어쨌든 CT를 다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이제 뭐 헤드넥 같은 경우는 뭐 30 프랙션을 하는데 뭐 25번째 프랙션에서 뭐 웨이트 로스나 아니면은 뭐 스왈로잉이 뭐 줄어들어서 리심을 해야 된다. AI 관점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 환자가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또 CT 데이터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시티에 대해 해당하는 또 새로운 노즈 프리딕션을 해주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다시 또 프리스크립션이 또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튜머는 70그레이라면은 그 70그레이는 계속 들어가는 건데 이제 결국에는 이 환자의 지오메트리로 이용해서 우리가 스피럴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선을 얘네들이 그 AI가 제공해 주니까 예. 실질적으로는 3번, 4번 치료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AI 거기에는 환자 만약 BE라든지 EQD2 같은 거 다 컨시더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그리고 세컨 케이스는 이거 아마 제너럴한 케이스인데 저는 C# 유저예요. 그래서 C# 유저, 메리안 유저고 이세피 많은데 네. 그런 사람들이 AI에 어프로치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AI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파이썬 아까 김희영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저기 파이썬 기반으로 이제 많이 이제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파이썬에서 이제 머신 러닝을 해야 되고 이게 사실 이제 C#로 하기에는 좀 약간 좀 그렇게 뭐 파이썬이 가장 편한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직접 AI를 막 만들지는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파이썬 뭐 저기 뭐야 파이썬으로 이제 파이토치나 뭐 이런 걸로 만드는 게 가장 편한데 보통 저희 학생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파이썬으로 컴파일을 시켜가지고 뭐 엑세큐터블을 만든 다음에 ESIP에서 이제 실행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뭐 하는 쪽을 많이 봤고요. 뭐 그 부분은 이제 김용 박사님이 훨씬 디플로이를 많이 하셔가지고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 우리 같이 이제 클리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네. 그 하려 그러면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라이브러리 같은 거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에 액세스 할 수 있으니까 가서 내가 그쪽 그룹의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가지고 내 뭐 프로그램을 같이 돌릴 수가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은데요. 뭐 이렇게 유명한 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GitHub에 그 퍼블리시가 굉장히 많이 돼 있고요. 들리시나요? 네, 예.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GitHub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하면은 그 코어 그 코드들이 굉장히 또 많이 지금 웹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주로 이제 좀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약간 좀 그런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방사선 그러니까 좀 약간 방대한 데이터, 내추럴 이미지 프로세싱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타깃으로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만큼 뭐 100만 개, 10만 개 있는 데이터로 이제 트레이닝을 저희들은 그만큼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데이터에 대한 그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해가지고 그 퍼블리시된 그 네트워크 구조 자체를 좀 바꾸던지 아니면 파라미터를 좀 바꾸던지 이런 작업은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나중에 한번 더 연락 드리죠, 뭐. 네, 안녕하세요. 6편의 이상호입니다.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예. 김희영 박사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봐서 반갑고요. 또 반갑습니다. 많은 연구한 거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 특히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이제 딥러닝이 특히 이제 엑스레이나 마모그래피, 뭐 CT 영상 등에서 병변의 위치 검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CT에서 화질 개선이라든지 MRI에서 영상 획득 속도 개선이라든지 뭐 종양이나 어떤 조직의 분할이라든지 이런 목적하는 바가 특히 이제 비교적 영상에서 구조적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영역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트리트먼트 예를 들어서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 중에 이제 트리트먼트 아웃컴 프리딕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데이터셋이 대략 싱글 인스티튜션에서 10년 정도 모아도 400케이스를 모으기가 힘들고 또 멀티 인스티튜셔널 데이터 예를 들어서 뭐 NRG, RPOG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뭐 500케이스를 모으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빅데이터를 모은 것 자체가 굉장히 챌린징한 테스트일 것 같은데 뭐 일단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다이그노시스도 좋습니다. 아직 트리트먼트 리스폰스 프리딕션을 안 하셨으면 딥러닝이랑 기존의 트레디셔널 머신러닝이랑 이런 부분 아웃컴에 대해서 프리딕션 퍼포먼스를
비교를 해보셨는지 있으신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런 데이터셋의 사이즈가 지금 한계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니멈 데이터셋 개수를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하는 부분에서 혹시 스터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예,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좋은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항상 뭐 이런 그 프로글로시스 연구를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당연히 이제 따라올 수 있는 질문이고요. 뭐 이상호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뭐 기존의 레디오믹스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프로글로시스 뭐 반응 예측 같은 것들을 시도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뭐 퍼포먼스야 이제 뭐 사실은 기존의 연구들이 그 매시브하게 엑스터널 밸리데이션 한 연구 결과들이 많지 않아서 뭐 이제 저희가 그 인터널 밸리데이션 수준에서는 뭐 믿을 수 없다는 게 중론이긴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또 설명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영상상의 피노타입이 어떻게 이제 어떤 이제 튜머의 서브타입의 그런 지네틱스라든지 다양한 이제 마커들과 이제 코렐레이션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믿고 설명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당연히 따라오고요. 지금까지 뭐 전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면역 항암 같은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바이오마커, 저희가 어쨌든 지네틱 바이오마커로든 이제 패솔로지 영상상에서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레디올로지 영상에서 이제 매칭이 되느냐가 관건이 되고요. 사실은 이제 이런 걸 하려면 스터디 디자인부터 사실은 수술 단계부터 저희가 다 디자인을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게 어렵고요. 어쨌든 뭐 패솔로지하고도 레디올로지 영상도 매칭을 시키려면은 수술할 때 뗄 때부터도 저희가 그 로컬라이제이션 해서 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굉장히 디자인은 어려운 연구인데 이제 시작하는 연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제는 몇 개 안 되고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뭐 인트라튜머럴 헤테로지니어티, 그리고 뭐 하이폭식 리전, 뭐 지네틱 서브타입에 따른 하이폭식 리전이 이제 엔지오제네시스 양상에 따라 다른 것들이 저희가 뭐 CT나 MR 상에서 이제 영상 피노타입으로 나타난다, 이런 이제 가설 정도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실제 검증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말씀하신 거를 답을 드리면 이제 딥러닝하고 머신러닝이 이제 사실은 병용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뭐 모델을 만들고 이제 퍼포먼스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딥러닝은 주로 이제 어떤 피처 러닝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넷이 이제 좋은 이유는 저희가 핸드크래프티드 피처를 뽑는 게 아니라 이제 머신 자체가 이제 피처를 뽑는 것 자체도 러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피처 러닝으로 활용을 하고, 여기다가 같이 이제 고전적인 레디오믹스 피처들 같이 넣어서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랜덤 포레스트 같은 고전적인 머신 러닝을 돌려도 우리가 뭐 딥러닝으로 이제 엔드 투 엔드로 돌리는 것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거나 오히려 어퍼퍼폼 한다는 거는 지금까지 나온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을 때도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몇몇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질문하고 이어지는 건데요. 결국 저희가 데이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5폴드든 10폴드든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모델을 만들고 그것들을 모델을 가지고 이제 양상부를 했을 때 훨씬 이제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결과는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각각의 모델들은 뭐 바이어스 베리언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그리게이션에서 써야 되고, 또 영상단에서 저희가 그 사실은 N수가 좀 부족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특히 패솔로지 같으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영상 하나도 그 단위가 기가바이트 단위가 되고 영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패치 베이스 단위의 분석을 하게 되고, 저희가 한 영상에서도 패치 단위로 뜯어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N수의 이제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CT와 뭐 크로스 섹션을 하니까 이제 XCR 슬라이스만 모아도 N수가 충분히 보존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또 회장님 아직 계신가요? 총무님도 이렇게 다 비디오를 꺼놓고 지금 안 보이시는데. 하나만 질문할게요. 네, 거의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로컬 타임으로는 9시 반이거든요. 네. MSK의 박정훈인데요. 막 저는 이제 뭐 관심은 많은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사람이고, 이제 프로그램을 할 줄 알고 그런 입장인데, 이제 어디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영상이나 치료 쪽 이제 관련 영상을 좀 공개된 데이터가 있는지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리고 또 어떻게 좀 쉽게 튜토리얼을 시작할 수 있을지, 그런 아이디어를 좀
알려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좀 따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희영 박사님이 그 많이 경험 있으니까 한번. 예. 관련한 데이터들이 공개된 게 물론 있고요. 뭐 암만 해도 TCGA 데이터가 물론 이제 TCGA 데이터가 워낙 헤테로지니티가 있어서 활용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뭐 박찬조 박사님께서도 워낙 챌린지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그 그랜드 챌린지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URL을 나중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그 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그 메디컬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 다양한 머신러닝 챌린지들이 다 공개되어 있고 당연히 그거를 하기 위한 데이터들이 다 같이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저는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도 인턴들이 오면은 그 과제들을 한두 개 수행해 보는 거를 스타팅 포인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저희 첫 워크숍인데 아주 톡도 탁월하신 것 같고 참여도 열심히 해주셔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릴까요?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회장님이나 총무님. 네, 제가 간단히 네. 예, 말씀을 두 분 연사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요. 저희가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더 많은 워크숍들을 저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톡들과 더 토픽들을 가지고 앞으로 그 캄피나 회원님과 아니면 KSMP 회원님께 많이 공유할 수 있고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처음 워크숍인데 많이 참석해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에 저 학회에서 꼭 만나 뵐 수 있도록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총무님 리코딩은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발표를 해주신 거는 우리 손정 박사님께서